두 번째 주제는 2024년 연간 전망입니다. 연간 전망 리포트를 보면 교보에 난기류 끝 연착륙과 이어지는 저성장이라는 김윤정 위원님의 리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 테이블 좀 한번 보죠. 자, 한국 GDP는 2023년에 부진했는데요. 1Q에 0.9, 0.9, 1.4, 2.0으로 이제 상저하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 1.9, 2.0, 2.1, 토탈 2.0, 올해인 1.4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는요. CPI는 2022년도에 5.1에서 올해는 3.5, 내년에 2.4. 내년도에 2.4까지만 되면 금리가 그래도 3% 약간 및 3%이 정도로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많이 안 올렸으니까요. 미국을 보시면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거치면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분기 예상치는 1입니다. 이제 경기 둔화가 좀 되나보다. 고금리의 영향이 좀 받나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요. 0.3, 0.8, 1.2, 1.7. 그래서 내년도 연간 성장률은 1.4. 올해는 2.4입니다.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CPI는요. 쭉 보시면 계속 낮아져서 올해는 4.2, 내년에는 2.8을 예상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8.0이었어요. 와, 엄청났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CPI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8.0이 내년도 예상치는 2.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까지만 떨어지면 지금의 금리보다 확연하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금리가 인하되니까 달러가 약해진다.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원화는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350원, 60원 갔던 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1320원, 내년도 평균은 124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채권을 좀 샀는데요. 미국 채권을 샀을 때를 보면 채권 이자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하지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투자를 하면 한국 채권을 하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서 미국 채권을 아주 소액만 사봤습니다. 글로벌 얘기입니다. 2023년까지 고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2024년에는 통화 정책은 완화적, 재정 정책은 긴축적.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약간 풀어주고 금리를 낮추고, 재정 정책은 긴축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 재정을 확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정부가 쓰는 돈은 좀 줄이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타이트해졌었죠. 그리고 고용률도 높았는데 이제 좀 꺾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걔네들이 좋았기 때문에 뭐 하드랜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착륙 한다, 경착륙 아니다, 이런 거고요. 2024년 아까 보셨듯이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또 고금리 영향이 가셔야되면서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죠. 경제에 부담이 나타나니까 결국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죠.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는요,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하락 속도 둔화로 조금, 그런데 하방은 제한이죠. 하방은 뭐 경기가 나빠져도 많이 빠지긴 없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 뭐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니뇨 영향이 2024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식량 등 소프트 원자재 중심의 가격 상승이 존재한다. 그리고 2024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도 함께 장기화되니까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모멘텀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많이 떨어지기도 어렵지만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가 되게 높아진 게 벌써 우리가 1년 반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받는다. 변동금리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우리나라죠.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상향했고 높은 금리 레벨과 함께 대출 수요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 감소도 줄어들었고 가계에는 소비가 줄어들었죠. 고금리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계는 소비를 좀 못하고 정부는 부채가 같은 배양이라도 이자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100억을 빌려도 이자가 2%일 때하고 지금처럼 5%일 때하고 부담률이 2.5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억이면 2억 내던 게 5억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 역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부채에 관련된 부담들, 경제 주체에 관련된 부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부담이 되니까 디레버리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확대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축소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테니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올해보다는 좀 낫지만 별 볼 일이 없죠. 특히 우리는 중국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중국에 관련된 우리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살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중국이 저렇게 둔화되는 거 역시도 요번 분기에 보시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마이너스로 됐죠. 그러니까 투자를 회수했지 추가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성장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부담이 20%나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올리면서 M2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올해 들면서 마이너스로 갔고요. 내년도에도 좀 완만하게 하락하겠죠. 금리가 유지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요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요걸 기대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저축률 보시면 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한국은 수출 주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적자를 지속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은 불황형 흑자를 하고 있고 대신에 반도체 등 수출이 좀 개선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올해보단 조금 나아진다. 그런데 중국이 높아서 약간은 부담이 되죠. 대신에 중국이 30에서 20으로 낮아지는 동안 미국하고 EU가 커졌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EU 수출이 높은 기업들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저런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정도 막 쓸 수가 없고 금리는 상당한 동안 유지가 되겠죠. 더 오르진 않더라도. 그래서 경제가 좀 둔화되는, 소비가 둔화되는, 성장률은 이제 수출 쪽에서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은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에 조금 나아진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조금 턴을 하는 것 같은데 빠르게 턴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고금리의 여파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되면 CPI가 2.4, 2.3 이 정도로 빠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이 지핀다.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내렸고, 그리고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지수 변동성, 그리고 미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마치겠습니다.